네, 5월 2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여론조사 한 것을 발표는 할 수 있지만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깜깜이 기간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7일간의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첫 인터뷰에 나선 분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건 1년 만이죠. 1년. 예, 지난 8월 전대니까 그러네요. 예. 사실상 10개월 다 돼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한 예. 9개월 되고 뭐 그동안에 일체 뭐 방송이나 이런 활동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그 전당대회 때 그 충격이 너무 커갖고 네. 좀 괴롭게 지냈죠. 무척 그 살면서 아마 제가 이제 가짜 미투에 걸려고 재판 한 4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인생 이명박 때문에 이제 감옥 갔다 오고 그 이후에 정치가 묶였고 한 5년 있었고, 그리고 미투 재판 받으면서 완전 이제 무죄로 끝났는데 또 한 4년 지났잖아요. 그때보다 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외부에서 이렇게 가하는 충격인데 작년 전당대회는 제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초했고 제가 그 제 운명도 깼고 정치 인생도 깼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 자책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오판이거든요. 오판 상황에 대한 오판이 그렇게 정치인에게 이제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로 인해서 반면교사의 대상이 됐던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법륜스님이 하는 무슨 깨달음의 장 이런 데 가고도 있고 한 그 무건 수행 한 5일 동안 하고 그러는데 뭐 고통스러워 갖고 그냥 한 5일 동안 막 눈물로 지새우고 제 살아온 삶을 다 제가 부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갖고 난 이제 그 이후에 그 4월 초서부터 이제 조그맣게 그 이제 제 개인 유튜버, 왜냐하면 저를 그래도 아주 극소수지만은 저를 여전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했는데 뭐 동접 한 300~400명 돼요. 요새 완전히- 방송하고 계세요? 예, 저녁에 하죠. 9시에 밤 9시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왜냐하면 대선 때 무언가 그래도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상황 해설을 좀 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선에 기여라도 좀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계속 상황이 그 괴로운 게 잘 그 지어지지 않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걸 인정하면서 사는 게 무척 괴로워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할 때마다 이제 누가 또 들어갖고 댓글을 답니다. 뭐 아직도 살아있냐 그러면 그럼 살아있죠. 죽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 때 저의 오판이지만은 그때의 언사 발언 네. 이런 게 결국은 당원들을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 당시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외화된 거 아니에요? 내 본 뜻이 뭐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그렇게 그런 겁니까? 아니 그 내용 대기실에서 하신 얘기예요? 아니면 뭐 그 박원석 그거는 뭐 이제 다시 얘기하기도 싫은. 그렇죠. 다시 얘기하기도 싫고 사적인 얘기를 이제 이렇게 공공 방송 가서 얘기하는 것도 뭐 그분 나는 이름도 올리기 싫고, 그리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사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치 대단한 정보를 얻은 것처럼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그 피해를 보고 그 주위에 그 사람 지지했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파급 효과 이런 등등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지식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뭐 더 공격적으로 제가 나가면서 당원들이 많이 마음이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제가 계속 사과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윤선 지금 이제 명망성 있는 아닙니다. 유튜브가 됐잖아요. 제가 나온 이유는 대선 때 지금에는 저 같은 사람이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삭줍기 전략이거든요. 마지막에 네. 오늘도 한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뭐 벌어지는 거로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왔는데 제 분석은 좀 다릅니다. 제 분석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 분석은 이거예요. 뭐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대선이 2007년도 이명박 정동영 붙을 때를 제외하고는 네. 쉬운 대선은 없다예요. 쉬운 대선은 없다. 그리고 2017년 탄핵된 이후에 보수는 집요함이 진보를 뛰어넘을 정도로 집요해졌고 잔혹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긴장을 놓지 마,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얘기를 좀 나눌까 해서 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청자들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예. 저희가 막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뭐 구독 취소한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 정봉주 의원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의 1호 말지 1호 기자시죠? 아닌가? 말지 1호 기자고 지금 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예. 민통년 세대 그러니까 원조 민주화 운동 세력은 제가 유일하죠. 민통년 세대 그리고 예. 이제 이인영 의원 정도가 있는 게 거기 이제 민통년 다음에 전민년 세대. 네. 그러니까 정통 운동권을 시작해서 40년 외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네, 항상 예. 수박 프레임 만드신 게 의원님 아니에요? 그 말을 만들었죠. 2020년에 예. 두 가지 말을 만들었는데 수박, 네. 금태섭과 그 이제 몇몇 그 같이 지내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금태섭 의원도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실명 거명해서 좀 죄송한데 가급적 이제 방송에서 실명 거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겉은 파랗고 겉은 민주당이고 속은 국힘처럼 빨간 분들 이제 그 수박이라고 제가 이제 첫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동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빨간 점퍼 민주당이라 그랬어요. 빨간 정포민주당. 예.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금태섭 의원이 결국은 빨간 점퍼를 입으러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최소한 파란 점퍼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피까지 파랄 필요는 없다. 네. 그러나 파란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빨간 점퍼를 입고 민주당을 참칭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그 얘기 두 가지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빨간 점퍼 민주당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직자적이지 어려워. 않잖아요. 예. 수박은 직자적이잖아요. 네. 그냥 팍 꽂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막판에 의원님이 오히려 네. 그렇게 몰려서 당원들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으셨다. 글쎄 이제 뭐 언젠가 다 당원분들이 그 조금 이제 그 누그러지고 좀 이해가 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몇 가지 지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쉬운 대선 없기 때문에 대선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거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니 그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이 좀 센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 뜻과는 무관하게 말초적인 그 워딩만 딱 남아 있으니까 네. 그것만 기억이 남는 거죠. 네. 그럼 그거는 듣는 사람이 잘못이냐 말한 사람이 잘못이냐 말한 저의 잘못이죠. 네. 예. 내 탓이오. 그러면 다그 세상 살아보면요 네. 모든 귀책 사유는 저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고 네. 그리고 밖에서 찾으면 화를 내거든요 그 대상에게. 음. 그 우리가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에서 보잖아요. 네. 드라마? 예, 네. 거기서 보게 되면 학씨는 예. 늘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학시 아저씨. 예, 학씨 네. 아저씨는. 네. 그러니까 밖에다 화를 내요. 근데 양관식은 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테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점차 학씨 아저씨가 돼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고 네. 점차 양관식이 돼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네. 후자가 인성적으로 좀 그 발달된 인상 유형인데 예.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예. 그 의원님 지금까지 학시 아저씨 유형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인간의 99%가 네.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네. 안에서 안 찾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화난 분들도 화나시더라도 오늘 끝까지 제 방송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도자라고 하면은 정치라는 지도자라고 하면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충분히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정에
모인 그 농축액이 또 저희한테 전달되면서 한 명의 정치인을 바꾸고 한 명의 리더를 바꾸고 이런 그 순기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중앙선대위 합류를 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라는 예. 기사가 있었어요. 예. 이건 뭐 어떤 과정이었던 겁니까? 글쎄 뭐 기자분 취재를 해서 기사는 봤는데 이제 기자분하고 제가 연락은 안 해봤고요. 네. 어떻게 취재했는지. 근데 이런 사실은 있습니까? 그렇죠. 연락이 돼서 네. 선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라. 어떤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유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유세. 예, 네. 유세인데 좀 그 지방에 지방에 좀 우리가 그 가장 취약한 지역에 네.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 전하는 분이 후보님하고도 얘기가 됐다.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선대위 그 전당대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 뭐 그 원래 아닌 거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는데 그 감정 전혀 없어요. 후보도 감정 전혀 없다 그러고 아니 뭐 그 정봉주 의원 성격이나 뭐 이런 것 그거 다 아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뭐 그 감정의 찌꺼기를 이렇게 갖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도 선대에 나가 그 직함 줘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라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라고 그분은 전했는데 제가 후보님하고 이제 뭐 통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뭐 네. 워낙 바쁘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좀 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이제 몇 번 뭐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텔레그램 보냈는데 요즘은 그것도 채널로 연결이 돼갖고 연락이 안 되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왔었는데 근데 원래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으셨습니까? 엄청 가깝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가까운 게 그냥 좋은 사이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뭐 중간에 싸우기도 하고 뭐 감정도 안 좋았다가 또 화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좋은 정 미운 정 그 다 들은 관계이기 때문에 무척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친해진 그런 사람들하고는 둘이 서로 이해하는 감정의 결이 조금 깊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다,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정봉주 지난 전당대회에서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1년 동안 침잠되어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봉인 해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 공식 타이틀을 주면 네. 그런 의미가 있지. 의미 있고 중앙 타이틀 무슨 위원장 이런 타이틀 나 원치 않는다. 저 끝에 미관 말직 그 이런 거 아무 자리나 주면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뛰는 건 내 몫이니 그런 거 너무 그 중요한 직책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직책의 지위 고하를 따지지 말고 그냥 아무 직책이나 줘라. 그럼 봉인 해제가 된다고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느낄 것이니 네. 후보님이 그런 감정 없고 그게 다 털렸다고 하니 그러면은 후보님이 봉인해줘라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후보님하고 뭐 다 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지금 내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상징적으로 자리를 아무 자리나 달라 그랬어요. 네. 아무 자리나. 그러니까 무슨 뭐 저 뭐 돌아다니는 그 뭐 그냥 뭐 부위원장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위원장이라도 줬으면 저는 이제 그 부위원장이 대단한 거라고 이제 또 뭐 저를 많은 분들이 비판했겠죠. 왜 정봉주에게 저런 그 고귀한 직책을 주자 막 이렇게 비판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성사가 잘 안 됐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잣말로 야 18년간을 지금 광야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아직도 나를 그 밀어내는 현역 의원들이 있나? 예.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자책을 또 했죠. 민주당이 몇 년이시죠, 의원님? 저는 정확하게 80
88년 입당을 했을 거예요 아마. 1988년 입당. 예. 이해찬 대표하고 같이 입당하신 건가요? 김현 의원, 이해찬 대표, 그때 이제 윤호중 의원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때 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김현은 기억이 나고요. 네. 김현 의원은 그때 친하게 같이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게 88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88년. 네. 87년 대선에서 이제 양김이 분리돼 갖고 그 우리가 그 노태우한테 지고 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대통령이 그 이제 그 후보들이 그리고 8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통합의 의미를 갖고 네. 그 재야 인사들을 대거 영입을 하죠. 재야 인사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네. 재야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문익환 목사가 함께 만든 정당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호남의 그 뿌리 깊은 그 호남 지역 정서이기도 하지만 호남의 뿌리 깊은 저항 의식과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사회를 민주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 민주화 세력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든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88년도는 평민당이었었죠, 그게. 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평민당 아니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예. 그때 저는 이제 당원에 들어왔으니까 한 37년인가 됐나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37년 민주당인데 예. 지난 12.3 비상계엄 딱 터졌을 때 예. 국회대로 오고 싶으셨겠어요. 사실 저는 예. 왔었어요? 아니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그 관심도 아닌데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저 경기도로 그 차를 몰고 튀었죠 일단. 왜 잡혀갈까봐? 보자마자 이제 이렇게 되면 소고 작전에 들어간다. 예? 소고 그러니까 예, 딱 딱. 지우는 작전.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싹 체포할 것이다. 그런 경험이 이제 1차 체포 명단이 500명이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대학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바로 잡혀가거나 그런 상황들이 80년 5월도 그랬었잖아요. 계엄령 확대되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니 당신은 지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그 사이 안 좋아진 거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아닐 거야.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허옇게 질린 얼굴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다 잡혀가면 책임질 거냐. 그 일단 경기도로 가갖고 봤더니 막 그리고 이제 뉴스 봤더니 사람들이 국회로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계엄령 얘기가 막 나올 때도 핸드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실패할 거다. 실패할 거다. 네. 그런 얘기는 도는 건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게 지금은 핸드폰으로 완전히 소통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네. 출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방에서 군병력을 빼려고 그랬잖아요. 전방에서 군병력을 빼면 거기서 출동하는 사람들이 집에다 그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그 길목이 노출이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다 차갖고 그 길을 막아버려요. 네. 탱크 못 들어오게. 만약에 탱크 출동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미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그 결의안을 내게 되면 이게 성공 못할 것이다. 전 그렇게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핸드폰 때문에 안 된다. 네. SNS 때문에 안 안 된다. 된다. 실패한다. 예. 근데 해버렸잖아요. 아니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죠. 2시간 만에. 예. 계엄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제된 다음에 보니까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때 국회대로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고 저희 취재 편의점도 국회대로에서 현장 라이브하고 로텐도홀로 들어가서 담 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도사라면 능히. 저도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80년, 70년,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 국민과 민중의 저력과 국민의 힘을 믿는다라고 국민의 그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저력, 피플스 파워,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국회에 나왔던 그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직장 생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온 분들이에요. 네. 이게 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처럼 40년, 30년 정치한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했던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오늘의 이 대선 승리의 국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결국 국민의 저력과 국민의 이 그 파워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연 이들이 나올까?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신뢰보다는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니까. 예.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의원들 중에서 운동권 출신 분들이 그때 본회의장에 못 나온 분들 누가 이렇게 몇 명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무척 심하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나의 이성을 제어하기보다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고 있는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가 딱 펼쳐지게 되면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도망을 그러니까 간다든지. 뭐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실제 겪고 뭐 그때 뭐 수배당하고 예,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랬던 분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다. 저도 수배당했다가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도 그 감옥 생각을 하면 바로 어제 일 같아요. 20대 초반 때 살았던 그 감옥이 네. 그렇게 끔찍하단 말이에요. 또 수배됐을 때 네.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데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네. 너 뒤에 누가 있냐? 너는 어디 조직이냐? 네.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네. 똑같은 질문을 몇 날 며칠 반복했고 그러면 그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공분실 잡혀갔던 사람들, 네. 그다음 그 시험 뭐그 대공분실 이제 간첩 잡는 네. 데죠. 그다음에 서울의 서울청의 대공분실도 있어요. 치안 대공분실 말고. 네. 그런데 이 한두 번이라도 들어가면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가죠. 그 지금도 의원님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건데 12.3 비상계엄이 나고 예. 국민들이 전부 뛰쳐나와서 2시간 만에 장갑차를 여기 막 시민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어요. 예. 예. 뭐 군인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막 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탄핵 집회가 젊은 층 10대, 20대, 예. 30대 청년들이 대거 몰려 나오면서 여의도를 꽉 채우고 광화문을 꽉 채우고 또 남태령, 한남대로 예. 키세스 이렇게 은박 담요 같은 거를 덮고 밤을 지새우고 이런 예. 걸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배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 이 학생들의 이 청년들의 운동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감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드라마를 보면 네.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안중근한테 저격당하기 전에 척살당하기 바로 전에 2, 3일 전에 열차를 타고 가는데 물론 각색된 부분이겠죠. 네. 참 우리가 그 발전시켜 준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반대들 하는지 모르겠다. 조선 백성들이. 네. 그러면서 그 넋두리 하듯이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이상한 백성이다. 위기가 닥칠 때 단결을 한다. 저는 그 계엄 상황 그렇게 집회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아마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이 자부심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네. 외국에서 우리 교민들이 느꼈던 자부심 1,000만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느꼈던 자부심은 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터지는 그런 자부심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자부심 말고 외국 그 타국의 사람들이 네. 타국민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 상황은 네. 이 감동은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발전된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막 우리끼리 막 감정이 어떻게 됐다 막 이런 거보다도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왜냐 한 발 건너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는데 야 트럼프가 뭐 통상 협상한다고 그 관세 매기고 그러는데 아마 제일 두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일 걸.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그 한 4개월 가까이 보여줬던 이 국민들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목이지만 네. 이걸 객관적으로 해외에서 보는 이 관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평가를 훨씬 뛰어넘는다. 네.
그럴 때 우리는 더 그 자부심이 네.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요즘 그 대통령 새로 만들어지면서 IT 공화국을 어떻게 더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많이 가 있는데 일본이 세계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정도로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선진국입니다. 그걸 따라잡는 대한민국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우리가 두 번의 탄핵을 가져왔던 이 피플스 파워, 네. 이 국민들의 저력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은 못 쫓아온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무슨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에 이제 촛불혁명 이후인데 그때 일본 전부 어르신들이 요만한 수첩 전공투 세대들이 네. 들고 나와가지고 막 적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막. 근데 어떻게 니네 나라는 그렇게 휘딱휘딱 중앙 권력을 바꾸냐. 참 대단하다. 그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일본 시민사회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있는 상당히 커다란 국민적 그렇죠. 저력 아닌가 싶어요. 예. 예.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때 그 수백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가 총선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중국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많은 민중들이 나왔다가 네.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들어가냐. 아니 제가 중국에 3년 있을 때 예. 중국의 지식인 중국에도 계셨구나. 예, 예.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로 치면 거기가 천안문 광장인데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공안들은 뭘 하길래 그런 사람들 다 나오냐. 하나도 우리는 그런 게 없다. 휴지까지 주워서 간다. 집회 끝나면 싹 정리까지 한다. 자기들이 붙였던 스티커까지 떼고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쓰레기 봉투 전부 사가지고 자기가 쓰레기 주워서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예. 일본이 가장 많이 인파가 모였던 게 35만 명이에요. 그 1964년인지 65년인지 미일 국교 정상화할 때 네. 그때 반대 이제 전공투보다도 선배 세력들이 반대하면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 일본 정부 청사 앞에 모인 분들이 35만 명.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넘으니까 우리를 따지면 17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역대 최대 숫자입니다. 그래 일본은 국가가 위기에 우리가 만약에 후쿠시마 그 대지진으로 네. 저렇게 원전이 그 폭발이 되고 그다음 동경 그 전기 네. 여기가 계속 그 원전을 가동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나라 상황으로 대비하게 되면 조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일본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그 지금도 괴롭히고 지금도 계속 남북한 통일을 막고 뭐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영원히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바로 12.3 계엄 때 보여줬던 2017년 탄핵 때 보여줬던 이 국민의 힘은 이 자꾸 국민의 힘이 나오는데 이 국민의 저력은 네. 전 세계가 아무도 능가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 세계 진짜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 가장 위대한 단일 민족.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그 5월 9일 날 대통령이 되고 네. 그때 유럽에 갔을 때 그 G20 하고 그랬을 때 해외 정상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잖아요. 맞아요. 악수를 하고. 맞아요. 예. 왜? 그런 위대한 국민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그 좀 가장 유리하게 나가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그냥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말 이러한 그 폭정과 폭압과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막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국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네. 국민의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자꾸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무슨 독재로 갈 것 같다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봐야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꺾고 싶으면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또 있는 일상의 루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막아서 국민들이 만들어 창제해낸 그런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역대 있었던 대통령 선거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르다. 그거를 인식해야지 그러한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가. 네. 그러면은 그 친윤 세력들하고 끊고 그다음에 전강훈 세력들하고 끊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못 끊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인식이 명확하지가 않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역대 최고치를 네.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만드는 또 정부, 혁명 정부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빛의 혁명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투표율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일단을 재외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보는 것과 달리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번엔 투표를 행사하면서 가슴이 찡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정치평론의 고수고 봉도사가 돌아왔기 때문에 현실 정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막 뉴스도 안 보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봤죠 뉴스를. 뉴스 계속 안 볼 보셨어요? 수는 없잖아요. 예. 그 호모 폴리티쿠스이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뉴스를 늘 접하시면서 봉도사의 전망과 네. 이번 대선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쏟아졌어요. 뭐 특히 이제 그 계속 오늘이 사실상 오늘 내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사가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이재명 45.9, 김문수 34.4, 이준석 11.3, 10%에서 11%가 넘은 조사가 이제 처음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동아일보 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흘러가는 여론의 지형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하나를 딱 찍고 찍은 거보다도 이제 네, 전체적인 흐름? 예, 전체적인 흐름 보는데 지금도 뭐 압도적으로 벌려져 있지만 특이한 현상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아직도 보수는 다 결집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12월 3일 이후에 그다음에 4월 4일 윤석열 그 탄핵 이후에 우리는 바로 대선이라고 하는 그 인식 전환이 온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은 이게 뭐 그 윤석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저분들은 지금도 문화지체 현상을 여전히 앓고 있어요. 그리고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아직도 국힘 내부에서 친윤은 어떻고 김문수는 어떻고 이준석은 어떻고 이렇게 갈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저게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 지지율 격차는 조금 더 좁혀질 거로 봐요. 중앙일보 조사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조사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5%, 이준석 후보가 11%, 권영국 후보가 1%를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 가상 대결 했을 때 이 중앙일보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2,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 양자 대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51, 이준석 후보가 40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소폭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이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 양자 대결에서 50%, 김문수 후보가 41.6,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49.3, 이준석 후보가 34.9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수 결집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후보보다는 훨씬 늦게 출범을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좀 시차가 있죠. 아니 그 시기만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4월 4일서부터 준비가 된 거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17년, 2022년 이번까지 갖고 지금 세 번째 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되어졌고 그다음에 12월 3일 이후에 네.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잖아요. 그럼 탄핵되면 조기 대선이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온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시기적으로 몇 개월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저도 뭐 이제 그런 좀 그 이상한 정보들을 좀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4월 4일 날 탄핵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국힘에서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탄핵이 안 되는데 대선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때 대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한동훈밖에 없었어요. 국힘 내에서 네. 한동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김문수도 지금 상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리버리 후보 된 거예요. 엉겹결은 무슨 꿋꿋 그
그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세요. 네. 아니 혼자 안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꽃꽃 문수라고 하는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실소를 했는데 어쨌든 꽃꽃 문수라고 하는 이미지라면서 보수 쪽에서 극우 인사가 느닷없이 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특이하게 치고 올라온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지향으로 감으로 인해 갖고 그게 오버래핑 되면서 이게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낙연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이낙연 후보가 총리를 그만두고 당대표로 옵니다. 총리를 그만두고 당대표로 와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총리로 있을 때는 네. 이낙연 보이는 게 아니라 이낙연 뒤에는 병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낙연의 지지율은 문재인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총리가 그만두고 당에 들어온 순간 계속 좀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때는 40몇 프로의 압도적 지지율이었어요. 그 지지율이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20%도 안 될 때.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김문수는 바로 뒤에 그때 후보로 급성장할 때 상승할 때 바로 뒤에 윤석열이 있었던 거죠. 네. 윤석열 오버래핑 되면서 네. 김문수 뒤에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김문수에게 다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예측도 못했을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준비가 무척 늦은 거예요. 지금 거리에 플래카드를 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여러분들 플래카드 보시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집에 가서 플래카드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 공약 플래카드를 겁니다. 맞아요. 예. 이게 전통적으로 보수 쪽에서 하던 거예요. 지역 공약. 우리 민주당이 잘 못했던 거예요. 예. 예를 들었고 우리 여기 여의도면은 이제 그 여의도에 무슨 뭐 탄천 개발 뭐 어쩌고저쩌고 네, 이런 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플래카드마다 다 지역 공약이 달리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동네마다 다 김문수는 달라요. 예. 중앙 슬로건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뭐 이제는 뭐 진짜 김문수인가 예, 뭐 요것만 정정당당 다 김문수 뭐 이런 그런 거 것만 있고 들렸어요. 해갖고 예. 중앙 슬로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보는 저기 준비되어 있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걸 해주겠네라고 하는 아주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테일이 살아있고 예. 맞춤형 공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1% 2%를 또 먹어가요. 근데 이거는 네. 이재명 후보가 3번을 도전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내공도 있지만 민주당이 잘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는 예. 12월 3일서부터 탄핵에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탄핵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네. 그때부터 대선은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당은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준비가 늦기 때문에 스타트가 늦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독수로 바뀌려고 하는 그 난장판 한번 보였잖아요. 네, 네. 이러면서 휘청하면서 또 보수 쪽 사람들이 뚝 떨어져 나가요. 네. 그분들이 지금 모이는 과정이에요. 지금 모이고 있는 지금 거죠. 모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부울경 지금 지지율 나오는 것보다는 더 나올 거다. 지금 지지율이 이제 사실상의 그 1강, 1중, 1양 뭐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 양자 대결에서 보면 한 50%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 50에서 55%의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박근혜 대통령이 52%였었잖아요. 네. 그때 최대 나왔는데 이제 양자 대결에서 저는 어제 박찬대 총괄 선대본부장이 지지율이나 이런 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엄중 경고를 한다 그래서 그래서 네.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게 제가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네. 실명은 안 하겠는데 55대 35로 이긴다. 네. 아니 뭐 우리가 무당도 아닌데 그 예측해갖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 봉도사가 이미 15년 전에 예측하는 거로 재미 본 그 전 얘기예요. 올드 패션이에요. 올드 패션이 이제. 그래서 지금은 네.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제일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한 표라도 이겨야 된다. 예. 이게 무척 소구력이 있어요. 세 표가 부족하다 한 표라도 이겨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지.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는 더 긴장해야 된다. 더 긴장해야 더 된다. 긴장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저쪽은 그리고요. 예.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수표는 계속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차근차근 모입니다. 예. 저들이 몇 번을 이렇게 두들겨 맞은 그 학습 효과도 있어요. 예. 또 이준석한테 가 있는 표가 저는 반 정도가 반에서 30%는
김문수한테 갈 거라고 봐요. 막판에 예. 왜 그렇게 보십니까? 거기서는 그 이대남 표도 있지만요. 예. 실질적으로 보수 지향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싸우는 모습, 네.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반감,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가 있는 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갖고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진 않았는데 네. 경험칙상으로 보게 되면 어제 이제 홍준표 그 의원이 돌려가기 제대로 했잖아요. 네.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이준석 그 국민의힘에 대한 돌려각이다. 돌려가기죠. 예. 그리고 둘이 단일화 못하게 하는 예. 아주 제가 보면 홍준표 그분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요. 예. 그래서 이건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이준석한테 하는 사람들이 막판에 사표 심리로 예. 계속 줄어들 거예요. 실제 유권자들은 실제 유권자들. 이 찍어봐야 어차피 사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그럼요. 발동할 거다. 그럼 여기서 야 우리가 어차피 질 건데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준석에게 투표해. 이런 이성적인 투표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역사적 사건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2020년에 제가 이제 당에서 컷오프 된 다음에 비례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열린민주당을 만들고 그때 잘 올라갈 때 13%까지 올라가요. 그 열린민주당 찍으면 안 됩니다. 열린민주당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민주당 표가 날아갑니다. 민주당 의원이 줍니다라고 모 방송과 몇몇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갖고 대대적인 그 선전 홍보 활동을 하니까 막판에는 5%로 딱 줄잖아요. 최종 예. 득표율이 5%였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로는 13%까지 올라가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7, 8%가 계속 나왔어요. 예. 그래도 실제로 개함을 하면 그럼요. 투표함을 까보면 5%밖에는 안 된다. 댓글이나 이런 걸 제가 보잖아요. 예.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열린민주당의 모습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랬을 정도예요. 네. 누가 농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는 열린민주당 찍지 않았을까 이런 농담으로 나왔을 정도로 네.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을 찍게 되면 민주당 의원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략적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 지금 어제 이제 그 김재원 비서실장인가 그러잖아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돕는 겁니다. 이런 이제 예. 뭐 더 자극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판에 그 사표 심리가 돌아가는데 저는 반은 돌아갈 거라고 봐요. 네. 반은.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반 먹어가고 네. 또 지금 결집하고 그러게 되면 상당히 쫓아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비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의 지침과 그래서 상당히 방침이기 쫓아오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후보의 스탠스로 가야 된다. 한 표라도 이겨야 된다. 예. 그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 국무총리죠.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하고 개헌 공동정부에 합의해서 오전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꽃꽃 문수에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웃음이 나셨어요? 그 장면 보시고. 그 이낙연 그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김문수 네.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간 46분이에요 벌써. 그래요? 네. 김문수 이분에 대해서 좀 그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람의 인식 구조는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이 살아온 삶으로부터. 네. 이분이 1990년에 민중당을 만드는데 합류를 해요. 1990년에. 네. 그때 전민련을 탈당한 일부 세력들이 그 개혁 그 진보당을 만듭니다. 그분이 몇 살이냐면 51년생이니까요. 이때 90년에 49살이에요. 이때 왜 만들었을까?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인식 세계를 들어가 봐야죠. 본인은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운동권 활동을 했는데 네.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는데 남아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 가장 본능적으로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내 인생은 뭐지? 네.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저는 정당을 만들었다고 봐요. 아 김문수 예, 후보가 그때 민중당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진보정 그러면 보상 심리인데 정당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맡은 이 취지와 이 정체성과 이 기치로 이 길을 가야겠다고 하면서 진보당을 만드는 것까지 맞지만 그 인식 속에서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네. 쿠데타 할 때도 그 보상 심리 때문에 해요.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30년간 전방을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90년에 정당을 만들었을 때 보상 심리가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을 해보니 결국은 남는 게 국회의원 배치도 못 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5년도에 국무부 그 전향 프로그램으로 미국 30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손 뻗치는 거에 가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정치권에 들어온 게 무슨 소명의식 이런 거보다는 나는 한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온 보상 심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변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화인식은요. 문화는 지식과 정치적 판단을 총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문화인식은 1995년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멈춰 있어요? 30년. 네. 이걸 뭐 문화지체 현상이라 그래요. 문화지체 현상. 예. 문화지체 현상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요? 왜 이게 그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 활동을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이민 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 군대 가는 우리 그 후배들, 청년 후배들 군대 가기 전에 문화가 군대 가서도 막 나와서 클럽도 가고 그래요.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모든 문화가 군대 가기 전에 딱 멈춰 있는 걸 본인들이 느낄 거예요. 문화가 거기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요. 이민 가기 전에 대한민국으로 딱 대한민국 꽂혀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변절자들을 보면 그 변절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 지식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화의 총괄 수준이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네. 그 초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지하게 했으니까 오래간만에 깔때기 한번 날리고 그냥 5선급 초선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이 네. 형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네. 미국 가서 네. 반미와 미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 네. 그래갖고 한미 의원 연맹은 서로 가고 싶어요. 경쟁률이 막 4대1 5대1 돼요. 네. 미국 가는 거니까. 네.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갔어요. 네. 김문수하고 같이 갔죠. 네. 그때 이슈가 북한 인권법이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다니면서 미국 워싱턴에서 일정을 마치고 LA로 넘어오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 난 그때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 이런 외교인식 갖고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왔으면 참아야죠 그거를. 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참아야죠. 왜? 외교의 공간인데. 우리 패를 보여줌으로 인해 갖고 저쪽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밀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뭡니까? 뭐 GM이에요? 자동차 공장이에요? 예? 내가 그걸 보는데 저한테 정의원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달래요. 누가 김문수 후보가? 예, 그래서 형, 예. 나 형 영어 번역 통역해 주려고 영어 배운 거 아니거든.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 옆에 지금 타계하신 김현석 의원이 점잖잖아요. 난 그때 그런 개그가 있는지도 몰랐어. 네. 김 의원, 그거는 내가 해줄게. 그래, 그래요, 알았어 하세요. 그랬더니 잘 부탁합니다. 그러더니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런 개그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김문수 의원이 이건 아닌갑네요. 네. 어쨌든 네.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LA로 왔잖아요. 거기서 논쟁이 붙었어요. 난 LA가 더 좋다. 김문수 의원은 워싱턴이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이 51분이라서 우리가 짧게. 네, 짧게. 이건 김문수 의원의 에피소드 네, 얘기해야 네. 돼요. LA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과 LA는 동부와 서부는 환율도 달라요. 환율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을 그렇게 몰랐고 대통령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진짜 아니 그분이 그때 삼선 국회의원이에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세상에. 삼선 국회의원이 동부와 서부에 환율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저의 이 빵 터지는 말도 안 되는 개그를 그대로 믿는데 네. 아니 이거 갖고 그 명예훼손은 저를 고발을 하세요. 네. 김문수 후보? 예. 그건 할 수가
사실이 아니면 팩트니까요. 네. 팩트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분이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나온다 그러길래 그레이트 아메리카 또 대통령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분의 인식은 그때 제가 본 판단으로는 95년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30년 지체되어 있는데 AI 전쟁, 반도체 전쟁, 양자 컴퓨팅 전쟁, 우주공학 전쟁이 벌어지는 이 시기에 이걸 철저하게 준비한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사는데 이렇게 문화지체 현상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분 윤석열하고 못 끊는 거 보세요. 그런 걸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합리적 보수인 분들도 오늘은 제 방송에 김문수 편은 꼭 들어라.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변절되는 그 95년을 멈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평생 민주당을 하신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선거는 사실은 단순한 매번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저항으로 만들어진 비상계엄을 막은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그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는 뭐 비판해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분이 지금 가갖고 개헌 연대를 했다 그래요. 네. 요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하고 정몽준이 지지 철회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성금과 후원금이 엄청나게 몰려요. 문전박대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이낙연 이분이 가서 김문수 손을 들어준 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뭐 이번에 이기는데 내가 가서 투표할 필요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거예요. 전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봐요? 잘했습니다. 네. 왜? 우리 민주당에 잠자고 있었던 사이다 정신 야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감히 우리를 당대표까지 했고 네. 그다음 총리까지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는데 여기서 자기가 대통령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우리를 이렇게 야멸차게 버리고 가? 네. 정몽준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문전박대했을 때 그것과 똑같은 효과가 오고 우리 지지자들이 분노할 것이다. 네. 분노하는 것은 내가 그날 뭐 굳이 투표를 해야 돼라고 하는 숨어있는 0.1% 1% 이분들을 투표장에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모티베이션이 정확히 될 거다. 될 거다. 예. 차라리 잘 됐다. 아니 그 이낙연 저렇게 이제 저분도 예. 대통령이 안 되면서 그때부터 정신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모처럼 제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도 보수 확장론을 펴면서 그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쪽 운동장까지도 넓게 쓰자라고 해서 과거 한나라당 출신들 의원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 출신인 뭐 김용남, 허은하 의원까지 대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정당이 통합에 어떤 걸맞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무척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2022년에 통합 기치를 뒤늦게 그 세우면서 그때 패인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부터 통합을 내세웠으면은 저는 그때도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은 이게 전략이 아니라 전술적 측면이라고 봐요. 네. 전술적 전술이다. 측면. 예, 네. 그런데 이걸 전략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정신이 통합이에요. 네. 국론이 너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아량을 갖고 나머지 세력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보수적인 분들은 오는데 요 얘기는 아마 좀 듣기는 싫어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지지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발이 있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제일 가슴이 아파하는 게 그 39명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21대 국회의원들. 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그분들 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본인을 당 대표를 감옥에 가라고 동의한 사람들이 이게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1% 2%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부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내부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에 하면 거기서 1, 2%또 살아날 거다. 지금 계속 1% 그래서 이제 6, 7일 남은 이 상황에서는 이삭 죽기 전략이에요. 이삭 죽기 전략이 예, 중요하다. 고구마 순 뽑아내는 전략은 이제 예. 끝났습니다. 예. 이삭 죽기 전략으로 혹시 놓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김용남 잘하고 있는 거죠. 호나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김상욱 그러면- 의원. 예? 김상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빨리 저분들은 좀 와야 될 것 같다. 예. 그 김용남 개인적으로 친하고 예. 김용남 허은하는 사실은 그 지금 뭐 그 경쟁 상대도 안 되지만 이준석의 위선성, 이준석의 호구를 지적하는 분들 아니? 네. 그 이준석 표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이 단일화한다 그러면 30%가 우리한테 올 포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오므로 인해서 그 중에 0.1%만 와도 어딥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안으로 지금 저쪽이 자강론을 피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안으로 혹시 놓치고 섭섭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손을 잡아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네. 그리고 밖으로는 통합의 이미지를 했는데 통합이 그냥 사람 몇 명 들어서는 거로 끝나는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통합의 아젠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네. 이 아젠다 비전을 좀 정확히 주는 요 두 축이 마지막에 남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오늘 저녁에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토론이에요. 예. 요 TV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침대 축구다 뭐다 이렇게 그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늘은 딱 이미지가 이거일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자꾸만 그 이준석 후보도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하는데 생물학적 나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신적 연령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좀 너그럽고 여유 있는 큰형의 자세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형의 자세로 마디로. 토론해라. 예, 예. 그러니까 김문수도 어차피 예. 좀 어리버리하게 나와서 예. 다 진 후보이지만 예. 내가 안고 가겠다. 그다음 이준석도 네. 뭐 막내 동생이 좀 깽깽 거리는데 깽깡깽깡. 예, 막내 좀 칭얼칭얼 거리는데 예. 그래 귀여워. 예. 뭐 미래 희망이 있으니까 예. 인성도 좀 갖춰. 예. 이런 정도로 뭐 굳이 지적해서 맞다이로 싸우면은 맞다이로 싸우면 손해예요. 맞다이로 싸우면 손해다. 아니요 플라이급하고 헤비급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뭘 하고 싸워줍니까? 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늘은 좀 넉넉하고 예. 너그러운 맏형 큰형의 자세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예. 어떤 뭐라고 비판해도 좀 예. 웃고 예. 그 아주 그 여유만만. 고견을 잘 새겨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맞다이로 싸우지 말고 예. 큰형의 자세로 큰형으로 자세로 나가는 게 맞을 것 나가라. 같다. 아, 그리고 이제는 뭐 긴장은 되겠지만 네. 국민이 만들어지 그래서 이번에 헌법 선거거든요. 네, 헌법 선거다. 예, 국민들이 헌법을 만든 그 주인들 아니에요. 네. 이번 선거를 만든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역대급 헌법 선거입니다. 역대급 헌법 선거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는 이미 저는 승기는 잡았다고 봐요. 예.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좀 너그러워야죠. 네, 여유 너그럽게 여유 있게. 그래서 맏형의 자세로 가면 예. 국민들이 보기에도 품도 넉넉하고 저 정도쯤이면은 국힘도 그냥 그 자연스럽게 머리를 조아리겠구나. 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대체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당에서 비판받고 비토받으면 그 당을 떠나잖아요. 그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찾아가거나 예. 뭐 이 당에서 도저히 국회의원 안 될 것 같으면 딴 당으로 옮겨가서 국회의원 되고 이런 분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민주당에서 당원들한테 비토를 당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쉽지 대다수 당원들에게 예 대다수 대다수 당원 당원들에게. 지금 뭐 댓글창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고 실제로 구독자 수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 손흥민 챔피언 리그 먹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를 네. 지지해 주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저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미워했던 분들 오늘 장윤선 방송을 계기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다시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떠나도 근데 의원님은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떠나도. 당원이시죠?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날 수도 있고 섭섭하면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이 삶의 인식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이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피도 파란색이야. 그 용어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섭섭하게 한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좀 반성하고 네. 다시 돌아서 열심히 하면 또 많은 당원들이 또 다시 박수를 보내줄 거다. 네. 근데 오늘 구독자 많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많이 빠졌어요? 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하셔서 구독 취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시청자들의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귀를 열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끊임없이 갈라지고 문 닫고 예. 절연하고 예. 이게 아니라 예.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귀를 열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그분 얘기 중에 또 들을 만한 배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초대 손님들을 모시는데 정봉주 의원님은 저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길을 간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는 분들이 무척 그 기분이 나빠갖고 저를 계속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아니 뭐 뒤집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예. 분들도 계십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반성했으니 화이팅하세요. 예. 뭐 이런 얘기도 뒤집어서 있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장 기자님. 정봉주가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길래 우리 머리에 이렇게 1년 동안 꽂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정봉주가 정말 우리 편으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싸우면 얼마나 더 강력할까? 이렇게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정봉주는 여러분 옆에 늘상 서 있는 여러분의 동지이고 여러분의 힘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느끼신 분들에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세월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열이 있으면 저에겐 100이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때 사랑했던 정봉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조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저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안타깝대요. 정봉주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